중국에서 한국에 다양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사안은 우선 한국을 가득 메운 미세먼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주장만 그런 게 아니라 한중 간의 공동 연구 결과로 최근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한국기술연구원은 한국과 중국 공동 연구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불체자 문제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를 5년간 2조 5천억 원가량 수급한 것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위협이 되는 문제는 중국이 직접 한국의 반공식별 구역을 계속 침입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밥 먹듯이 한국의 카디지를 드나들면서 영공에 거의 침입할 기세로 위협을 가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소위 노략질을 하는 중국의 어선떼들도 한국에 있어서는 크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법 조업을 통해서 매년 어획량을 크게 늘리며 한국과 일본 등의 수자원을 사실상 약탈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계속 연근의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점점 감소하면서 중국에 대한 단속 필요가 커집니다. 이렇게 한국 연근해에서 어획량이 감소한 것은 중국의 불법 조업과 서해바다 오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법 어획을 해서 한국에 큰 피해를 주는 동시에 서해바다까지 온갖 오염물질로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최근 코로나를 틈타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국의 바다를 좀 더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해양경찰은 서해 북방 한계선과 한중 어업 협정선 인근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급증함에 따라 기동전단을 구성해 일주일간 대규모 단속을 벌여 800척 가까이를 퇴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이번 대규모 단속에 따라 100척 이상 대규모 집단 침범 형태가 급감하는 등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2차 기동전단을 구성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응에도 중국 어선들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 서방 NNL 해역과 한중 어협협정선 사이를 교묘히 넘나들면서 지능적으로 불법 조업을 벌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물대포 수준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같이 포획된 배들을 폭파시키거나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을 격침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강대국 러시아는 실제 중국 어선이 나타나자 군함으로 격침했고 이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2016년에 중국 어선을 군함으로 격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격침은커녕 사실 불법 어선에 타고 있는 선원들조차 매우 조심해서 대우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4년 중국 불법 어선이 등장해 해경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어선이 선장이 변을 당하자 중국 당국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자신들이 불법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뻔뻔한 모습으로 한국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가진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만 중국과 경제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사실상 더 이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중국의 다양한 배들에 국가 보조금을 주면서 어획량을 늘리라고 독려합니다. 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료인데 이를 국가에서 상당히 책임져 주니 중국 어선들은 아예 수천 척이 떼를 지어서 한국, 일본은 당연하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닙니다. 아무리 한중 간의 어업협정이나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더라도 무용지물인 것이 중국 당국은 14억 중국 인구에 공급할 어자원이 사실상 부족하므로 불법 조업을 독려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불법 조업이나 중국의 횡포는 한국이 단독으로 막아내기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국방장관 후보가 다른 국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흐름이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벌이는 노략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될 정도라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을 지낸 미셸 플로노이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그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 함대를 3일 안에 괴멸시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SMP는 15일 미국 더 강경해지나 펜타곤의 잠재적 수장이 중국 함대를 72시간 안에 격침시킨다는 아이디어를 드러냈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플로노이 전 차관이 올해 발표한 강력한 대중 억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포리너 패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영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주장을 꺾을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억지력을 가짐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여성 해양장관인 수시 푸지아투티와 비슷한 방향인데요. 그 역시 중국에는 확실한 방법으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불법 조업은 계속된다며 어선을 폭파하는 것이 최상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첫 여성 국방장관 후보인 미셸 플로노이는 이와 같이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급 초강경 미국의 국방장관이 제시하는 중국에 관한 엄포는 중국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한국 근해의 중국 불법 조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국은 상관이 없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중심주의로 돌아서며
세계 경찰 역할을 급속히 축소시키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중국은 즉각 파악해서 이제 전 세계의 어자원을 휩쓰는 함대를 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주장합니다. 미국에는 러시아 정도가 중국을 제어할 수 있겠으나 러시아는 그런 역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중국 어선들은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받고 갈라파고스 앞바다까지 진출해 해상물을 싹쓸이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려놓았던 세계의 경찰 역할을 미국이 다시 복구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관련된 불법 조업은 물론이고 남동중국 해에서도 움직임을 축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불법 조업에 관련한 보조금을 줄일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어선들이 출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바꾸기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 눈치를 극심하게 살피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홍콩 SCMP는 국방 외교 관측통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라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계속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명령이 큰 무게를 갖는 탑다운 방식의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장관에게도 권력이 고루 분산된 바이든 행정부의 바텀업 방식은 중국에서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방위비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계약을 1년 단위가 아닌 단연 협적으로 가야 한다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이는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년 단위로 방위비를 갱신하면서 그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로 압박을 하는 가운데 동맹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미동맹이 강화가 되며 미국이 중국의 다양한 움직임을 주시하게 되면 결국 한국 근해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비롯해서 카디즈 침입 등 전반적인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미국만 잘 되면 상관없다는 트럼프와는 달리 중국을 방조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중국의 발을 범세계적으로 묶어놓으며 한국에도 기존의 피해들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나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 자유무역협정인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서명으로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있다며 웃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중국은 RCEP을 체결해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자국의 유리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국을 주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결성했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 판도에 급속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TPP를 미국이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RCEP은 한국, 호주, 일본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언론 21세기 경제 보도는 RCEP 협상 성공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20년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 집권 이후 TPP 복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많은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에 복귀하게 될 것이며 RCEP은 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며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안도 강력 추진 중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지 외교적인 난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간 두터워진 외교력과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 등을 힘입어 중국의 횡포를 잠재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은 지금 빠르게 경제
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베트남에 생각하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고 베트남에 생각하는 일본은 과거부터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력을 주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과거 한국이 어렵던 시절엔 베트남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로 조금만 지나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롤모델이 대한민국에 되는 것인데 이 말은 사실상 나도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인척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적 규모를 가늠할 때 필요한 정보이지만 국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얼마나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를 봐야 합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 2,590달러, 2019년엔 2,175달러로 베트남 근로자 한 명의 일용 수입은 대략 300만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1985년 5일 1인당 GDP가 1,500달러였으며 이 당시 우리는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뒤떠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전 국민이 희망에 차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를 돌아보면 베트남이 지금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마음이 오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희망차 있다고 해도 베트남은 지금 한국의 35년 전 수준에 겨우 도달한 곳입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하자 전 세계의 자랑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달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1인당 GDP 1만 달러는 한국이 이미 25년 전에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지금 잘났다고 해도 25년 전 한국의 수준이고 지금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처럼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선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 6%를 1년도 빠짐없이 20년 달리지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즉 그 커다란 중국마저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최소 20년이 걸리는데 중국보다 몇 배는 작은 규모의 베트남은 얼마나 걸릴까요?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교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봤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을 6.5%로 매년 성장한다면 한국과 같은 경제권을 가진 이까지 정확히 35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숨도 안 쉬고 달려와야지 겨우겨우 한국을 따라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계산에는 한국의 잠재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오는 35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뭘 할까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 토끼처럼 들판에 앉아도 낮잠이나 자고 있을까요?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잡는다고 30년 정도 따라올 때쯤이면 한국은 그보다 2배인 60년 정도 멀리 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경제 발전을 조금 했다고 해서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발전에 하던 시기에 88 올림픽으로 세계에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부상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세계에 알리고 싶었듯이 지금의 베트남도 그럴 테니까. 하지만 베트남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한국입니다. 1986년 베트남 호치민 주석 의도 임의의 개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시작된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총 8,190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65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을 투자했으며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 되었는데 단순 금액 기준으로도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비에 대해서 20%를 차지 일본과 싱가포르